안녕하세요, 스테이션B의 강병입니다. 저는 어딘가 모를 스페인 북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에스턴 마틴이 오랫동안 염원하고 있었던 미드십의 하이퍼카, 바로 바랄라를 만나볼 예정인데요. 미드십은 에스턴 마틴에겐 영원한 숙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포뮬러 1은 당연히 미드십으로 출전을 하고 있지만 발키리라고 하는 그 미드십 차량은 1980년대부터 만들고 싶었던 염원을 40년 후에나 완성시킨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이번 차량 발할라는 이제 말 그대로 본격 미드십 하이퍼카의 시대를 여는 999대 한정판 1.6톤대의 1079마력, 두 개의 모터, 뒤쪽에 하나의 모터, 그리고 트윈 터보의 V8 엔진이 달려있는 괴물이죠. 근데 괴물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오늘 이 바랄라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 차에는 주행 모드가 EV 모드,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그리고 레이스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EV 모드는 엔진을 끄고요, 스포츠 모드는 필요에 따라서 엔진을 끄고 전기로만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스포츠 플러스에 올라간 다음부터는 엔진이 꺼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V 모드로 달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차에서 쓰라고 만든 모드는 아니에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이 차의 출력과 터보 렉을 보조하기 위한,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놀랍도록 똑똑한 토크 벡터링을 작용하기 위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필요하다면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약간 소음을 줄이면서 동네를 빠져나갈 때 이 정도나 필요한 건데, 엔진이 꺼지면 너무 조용해서 타이어가 퍼올리는 자갈 튀는 그 소리를 고스란히 다 들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모드는 쓰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소리를 왜 안 들어? 들어야지. 근데 이 윙하는 이 소리가 그 LMP 차량들이 르망 24시 중계 영상 인캠 보면 나는 소리 있거든요? 딱 그 소리예요. 이 브레이크 밟을 때 약간 쫑 하는 그 LMP 소리도 살짝 비슷한 타이밍에 나긴 하는데 볼륨이 경주차만큼은 크지는 않네요. 그래도 어쨌든 네, LMP 감각입니다. 이 차 안에 앉아있는 느낌은 뭐랄까요, 철창 안에 갇혀있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맥라렌 같은 경우에는 180도 돔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서 발할라 같은 경우에는 추구미가 약간 레이스카인 것 같아요. 운전이 불편해도 라이서들은 불만을 표출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자기가 맞춰서 타는 성향이 있는데, 지금 이 차가 약간 딱 그런 느낌입니다. 시트 굉장히 낮고 무릎보다 엉덩이가 한참 더 아래에 있고, 제 눈높이가 사실 이 운전대랑 거의 비슷한 높이에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앞유리도 헬멧 썼을 때 그 앞에 뚫려있는 딱 그 부분으로만 좁게 보이는 딱 그 느낌 있죠. 주변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기보다는 경주마들 이렇게 약간 좀 눈 가려놓는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자극하는 그런 느낌에 가깝다고 할까요? 진짜로 LMP 레이서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에요. 앞쪽을 딱 보면 이 앞쪽 팬더가 진짜 높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 대신 가운데 쪽은 최대한 노면을, 코앞을 바라볼 수 있게끔 납작하게 파 놓았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 앞쪽 서스펜션을 인보드로, 업라이트로 세우지 않고 눕혀가지고 이 패키징을 낮춰놓을 정도로 진심으로 뷰포인트의 이 높이를 내려 앉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우에 있는 팬더의 그 바퀴의 움직임이 보여요. 미쳤다. 타이어가 보여요. 포뮬러 1처럼 앞바퀴에 타이어가 굴러가고 있는 게 이렇게 보면 제 시야에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바람길들을 이렇게 갈라내고 있는 그 여러 채널들이 보여서 이게 약간 경이로워요. 그리고 양쪽 사이드 미러로 보는 뒷모습도 너무 섹시합니다. 이 뒷펜더조차 제 눈보다 더 위쪽에 있거든요. 올려다 봐야 되는 그런 아이포인트라니까요. 타이어는 미슐린의 PS-S5입니다. 그리고 이따 트랙에서는 컵2 타이어를 써볼 거예요. 둘 다 미슐린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바랄라를 위해서 개발된 타이어 세트입니다. 그립이 온도가 안 올라도 지금 이 차의 무게와, 그리고 또 이 차가 미드십인 거를 감안했을 때 앞쪽 타이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285mm. 저는 처음에 그 타이어 사이즈 보고 잘못 끼운 건 줄 알았거든요. 뒷 타이어를 앞에다 꽂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앞쪽에 하중이 걸리는 거 대비해서 진짜 두터운 타이어이기 때문에 온도가 안 올라도 기본적으로 미쳤어요. 지금 냉간시 타이어에서도 이 정도인데 이따가 온도가 오르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자, 앞에 길이 근사하게 뚫렸거든요. 와, 이런 길이 나왔는데 슛!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앞쪽 노면이 굉장히 범피하고 실제로 약간 리르의 점프대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은근히 유연합니다. 이 에스턴 마틴의 그 개발 배경을 얘기할 때 하체 감각을 굉장히 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해요. 본격적인 레이스카처럼 낮게 앉아서 진짜 하드할 것 같지만 고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속 240부터는 다운포스의 양이 610kg인가 그렇거든요. 정말 미쳤어요.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다운포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고속에서 차가 밑으로 다운포스에 눌릴 때 스프링이 눌리지 않게 버티려면 보통 에어로가 센 차들은 스프링 레이트를 큰 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싫었대요. 그렇게 되면 승차감과 이 컴포트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막강한 다운포스임에도 최대한 부드러운 휠 레이트를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엄청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0부터 350까지 뒤쪽에 110km나 되는 넓은 레인지 동안에는 다운포스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력이 있지만 딱 610km 정도에서 선을 긋고 더 올라가지 않게끔 했대요. 만약에 계속 비례해서 다운포스가 올라가겠다면 지금 이러한 승차감과 이러한 하체 셋업을 절대 완성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다운포스면 이미 충분하다. 최대한 부드럽게 만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체 셋업에서는 차가 그립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와, 어쩜 승차감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울너울 넘어가는 건 당연히 뭐 이 차 낮은 무게중심 때문에 롤링이 없다고는 해도 굉장히 빠른 주파수로 들어오는 이런 충격들을 처리하는 이 승차감, 라이드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바람 소리가 어마어마하네요. 풍절음 때문에 아무리 이 울트라 럭셔리를 추구하는 하이퍼카라고는 하지만 정숙성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저는 뭐 이 차를 살 재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에스턴 마틴이 걸어온 길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차가 발랄라가 주고 있는 이 어떤 하이퍼카의 감성적인 포인트들은 미쳤죠. 근데 길도 미쳤네요. 좀 놀랍습니다. 사실 이 차는 사륜구동이거든요. 앞쪽에 두 개의 모터가 힘을 보태주고 있고 뒤쪽으로 이제 메인 엔진과 또 추가적인 P2.5라고 부르는 변속기와 엔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출력 모터가 있는데 근데 이 차의 지금 움직임은 그냥 후륜차의 느낌입니다. 이거는 이 앞쪽 모터들이 트랙션을 보태주는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방향을 돌려주는 데 역할을 전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나오는 하이퍼카들이 앞쪽에 전기부터 쓰는 건 제로백 가속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 큰데 이 차의 앞모터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이 클러치가 끊어지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시속 350까지 계속해서 전기 모터가 전륜에 붙어있는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50까지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고요? 고속에서도 토크 벡터링을 이용해서 앞머리의 움직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율해주는 그립과 회두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역할로서 지금 앞에 모터가 좌우의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하는 모터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가속력 전기차들 엄청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 하이퍼카의 재미를 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선 가감속이 빠른 차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재미를 주는 건 아닌 거죠. 이 차는 지금 제가 ESP를 전혀 안 껐는데 꺼야겠다라는 느낌을 거의 못 받아요. 방금 이렇게 타이트한 코너를 돌 때에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제어 부분이 진짜 너무너무나도 매끄럽게 제어를 해요. 앞쪽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 두 개가 주는 장점 이겁니다. ESP 전자제어 장비들은 뭔가 한계를 넘어갔을 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일단 엔진 출력을 끊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ABS 브레이크를 독립 제어해서 궤적을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둘 다 속도, 페이스를 떨어뜨리는 쪽으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앞쪽에 있는 두 개의 모터는 궤적이 변할 때 앞쪽을 감속시키는 게 아니라 더 가속을 시키면서도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 제거 용도로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바랄라의 앞쪽에 있는 두 개의 모터를 넣은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ESC를 꺼야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 차가 지금 너무나도 멋지게 그 과정을 영화처럼 해내주고 있어요. 와, 근데 길이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진데 우리 QM3가 앞에 나타나서 이 차를 지금 완전 EV 모드로 가도 될 정도의 페이스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엔진 소리 지금 들으셨습니까? 저희 지난번 에스턴 마틴 벤티지에 들어갔던 V8 4리터 그리고 이 차에도 V8 4리터 엔진이 들어갑니다. AMG 기본 설계를 맡았던 엔진 맞아요. 하지만 두 엔진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벤티지 같은 경우에는 V8 4리터였지만 크로스플레인 크랭샤프트를 썼어요. 그리고 바랄라에는 동일한 배기량이지만 V8을 플랫 플레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면 그거 그 AMG A45에 들어갔던 4기통 421마력 그 엔진 두 개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플랫플레인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하지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엔진은 AMG가 직접 조립해서 주는 엔진이 아니라 별도의 이 에스턴 마틴을 위해서 따로 엔지니어링 돼서 조립돼서 오는 엔진이에요. 참고로 이 플랫플레인 V8은 AMG 중에서도 아마 블랙 시리즈에만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AMG 썼던 엔진은 700마력대, 730마력대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엔진을 100마력 이상 에스턴 마틴이 다시 출력업을 시켰습니다. EV 도움 없이 엔진 쪽에서만 그 정도 출력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더 커진 터보와 터보 부스트를 3개의 전기 모터가 효과적으로 지원 사격을 퍼부어 주면서 끊임없는 가속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에스턴 마틴에서 최초로 이 차를 위한 8단 DCT 변속기도 처음 적용을 한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근데 이 DCT 모델은 애초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좀 독특한 형태가 달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2.5라고 하는 모터라고 지금 에스턴 마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전기 모터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플러그인, 우리가 미션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들 생각하면 그 모터가 1단부터 8단까지를 다 돌릴 수가 있었잖아요. 이 차에 들어간 모터는 짝수 단수에만 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2, 4, 6, 8. 사실 모터로 돌아갈 때는 모든 단수를 잘게 쓰는 필요가 없잖아요. 최근에 다른 브랜드에서도 3단 기어 가지고 전속도 영역대를 다 커버한다거나 이러한 추세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이퍼카 영역에서도 에스턴 마틴은 다른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3단에 걸려서 열심히 뒷바퀴로 힘을 밀고 있을 때 전기 파워의 부스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전기 모터는 4단 기어의 기어비를 이용해서 합산 출력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차는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놓고 이 파워트레인 개발부터 변속기까지 딱 발할라의 플러그인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에스턴 마틴이 찾아낸 것 같아요. 일반 도로에서는 스로틀을 3분의 1 이상 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3분의 1만 밟아도 거의 200까지 금방 올라간다니까요. 자, 레이스 모드도 한번 넣어볼게요. 일반 도로에서 레이스 모드를 쓸 수 있는 여기 리어뷰 디지털 카메라에 윙이 나타났어요. 여기 보이세요? 레이스 모드로 올리게 되면 시속 60부터 바로 리어윙이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리어윙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급브레이크 밟을 때 에어브레이크로 작동한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 우와! 가속할 때는 DRS, 다운포스를 줄이기 위한 쪽으로 윙을 쫙 펼쳐줍니다. 별도의 이 GT3 RS처럼 DRS를 작동시키는 버튼이 있지는 않고 모든 건 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윙 각도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운전대가 똑바르고 풀스로틀이 들어가고 차에 뭔가 범프가 없다 그러면은 윙이 로우 드래그 모드로 켜지게 됩니다. 하지만 엑셀을 떼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순식간에 각도가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따가 트랙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직선으로 풀가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도로에 약간 범프가 있어서 서스펜션이 일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도 다운포스를 키우는 쪽으로 정말 똑똑한 액티브 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바닥에도 리어 윙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바닥 쪽에 들어가 있는 윙이 앞쪽과 뒤쪽의 에어로 다운포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다 누웠다를 반복합니다. 얘가 누워있을 때는 심지어 하부 베인으로 들어가는 그 공기의 흐름도 다 막아낼 정도로, 그리고 윙이 개방되게 되면 아래쪽에서도 그 디퓨저 쪽으로 가는 그러한 모든 공기 흐름들이 다운포스 모드 쪽으로 넘어간다는, 어떻게 보면 F1보다 더 경주차 같은 셋업이에요. F1은 규정 때문에 쓰지 못하는 밴당했던 액티브 윙 기술을 이 차는 앞뒤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레이스 모드에서 승차감이 일반 도로에서 탈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뭔가 다른 차에 어떤 차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발할라만의 리더십 하이퍼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살짝 한 2-3mm 정도 지면 위에서 떠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살리지? 확실히 운전대의 이 피드백과 무게감도 레이스 모드에서는 더 탄탄하고 선명하게 올라오네요. 어쩌면 다운포스 때문에 느껴지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확실히 묵직해졌어요, 운전대 감각이. 그만큼 아래쪽을 꽉꽉 눌러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바랄라를 타는 오너라면 저는 그냥 사시사철 레이스 모드로 쓰고 탈 것 같은데요. 레이스 모드가 불편하거나 뭔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지금 이 스페인 국도에서는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페라리랑 맥라렌 쪽에서 맥라렌과거든요. 그런데 맥라렌은 진짜 기계적인 느낌만 남아있다면 이 차는 그 안에 살짝 가죽을 덮어놨어요. 맥라렌은 그냥 이 모든 하드웨어의 진동이 제 온몸을 따라 전달이 되는 너무나도 과도한 정보량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지? 1000마력대의 차가 주는 기본적인 어떤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페라리의 849도 비교 대상입니다. 1050마력의 똑같이 이런 전기 모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와 비교를 해도 뭔가 좀 더 이 차가 가지고 놀기 편한 출력이에요. 수치적으로는 출력이 이 차가 더 높거든요. 딱 그런 것 같아요. 1000마력이라고 하는 네 자릿수의 출력들, 이게 사실 상징적이고 브랜드 간의 약간 기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인간이 1000마력을 다룰 수 있을까? 타이칸 터보 GT가 나왔을 때도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시선에 들어갔습니다. 페라리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한 세대 전 하이퍼카였던 P1이라든지 이제 그때 그 세대쯤에서는 1000마력이 사실은 약간 과시용 출력이라는 거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차의 1080마력은 단 1마력도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이 셰시가 품을 수 있는 역량 한참 안쪽에 들어와 있는 출력 레벨입니다. 지금 이러한 셰시 셋업이면 1200, 1300마력이어도 위화감이 없겠다, 공포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르막에서 런치 한번 해볼까? 런치 빨스! 역시나 요즘 런치 스타트들이 그렇듯이 끼기익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미세하게 뒤쪽이 오른쪽 왼쪽으로 한 1-2도씩을 비틀어지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미끄러짐의 영역이 아니라 그 점탄성체에 버티는 그 영역 안에서의 그립을 박박 긁어다 쓰다 보니까 끼기익 소리나 타이어에 어떤 까만색 타이어 마크를 남기거나 한다는 그런 불경스러운 일 없이 아무렇지 않게 론치를 해냅니다. 이 차가 좋아진다.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 아쉬운 거 찾아볼까요? 플랫플레인으로 바뀐 엔진 사운드, 이 에스턴 마틴 특히 벤티지가 그릉그릉그릉 하면서 보여줬던 그 약간 야수의 심장 같은 그 소리가 약간은 좀 건조한 톤으로 바뀐 이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이퍼카고 감성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또 좀 타다 보면 그 건조한 사운드랑 전기 모터들의 잉 하는 소리가 가속대 그리고 감속대 이렇게 합해지면서 되려 그 LMP 경주차들의 소리를 또 모사해 주는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보면 그것 또한 감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아쉬운 점은 디스플레이예요. 계기판. 저는 뭐 이렇게 아이패드 딱 붙여주는 거 진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가격대도 가격대고 하이퍼카인데 약간 좀 세공이 들어가거나 뭔가 좀 더 예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 보여지는 저 RPM의 그래픽 테마도 한 가지예요. 그냥 가로바로 표시되는 저게 전부입니다. 그냥 주행 모드에 따라서 폰트가 달라지고 컬러가 달라지는 차이만 있지 원형 다이얼을 쓴다거나 진짜 우리 AIM 로고 계기판처럼 바꾼다거나 뭔가 이 변화의 폭도 별로 없어요. 무미건조한 디스플레이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저 인보드 서스펜션까지 써가면서 코를 납작하게 빼놓은 그 공을 이 부분이 가리면서 깎아내요. 이게 이 디스플레이도 좀 더 밑으로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라운드를 커브라도 좀 줬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도 이 모서리가 살짝 걸려요. 많은 오너들한테서는 이 부분이 블라인드 스팟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한 번씩 나들이 갈 때 타기에 좋은 차일 수 있겠지만 실용성도 일단 다 포기해야 돼요. 트렁크 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앞쪽에도 없고 뒤쪽에도 없어요. 그리고 글로우 박스도 없습니다. 이 차에 있는 유일한 수납 공간은 폰을 놓을 수 있는 조그만한 패드, 컵홀더 단 하나, 그리고 도어 트림에 요거 만들어준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여기에 조그만한 주머니가 들어가 있는 것, 요 정도가 전부예요. 가방 하나 마땅히 놓을 곳이 없습니다. 밴퀴시나 DBX나 DB12를 페어링으로 같이 구매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릴 뻔했어. 지릴 뻔했다고. 레이스 모드 론치 발사. 확실히 레이스 모드에서는 고속 가속도가 떨어집니다. 확실히 저 저항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네,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저 뒤쪽 윙이 올라오는 순간 앞쪽에 있는 액티브 윙도 작동을 하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면서 차를 말 그대로 바닥으로 석션해서 끌어당기는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Z 영역에서 안정감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정말 순식간에 속도계가 올라갔는데 레이스 모드에서는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확연하게. 아무래도 이 다운포스를 600kg 이상 만들어낸다는 그 어떤 저항감이 실제 타이어를 굉장히 짜부러뜨리는 그 타이어 위랑 팬더 사이의 갭이 지금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한 요 정도가 되거든요. 얘가 600kg 다 눌리면 요렇게 아마 다 눌려가지고 갔을 거예요. 확실하게 차이가 있네요. 근데 진짜 놀랍네요. 요즘에 빠르다는 차들 다 타봤고 레디컬도 최근에 다 타봤는데 에스턴 마틴이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브랜드였구나 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완전한 재정립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벤티지를 시승했을 때에도 에스턴 마틴에 대한 기존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바뀐 것보다 지금 이 차 발할라를 타보고 나서 바뀐 게 2배 이상 충격이 큰 것 같아요. 현대의 이 첨단 자동차 공학이 이 정도의 탈 것까지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갔구나, 그 현장을 제가 직접 오늘 목도한 느낌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들 트랙 시즌 남았거든요. 자, 다음 이어질 트랙 시즌도 기대해 주십시오. 후!